157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이전 시간에 공부했던 교육에 대한 주요 내용 한번 체크하고 그 다음에 작업에 관한 규정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2번 문제 보시면은 독학예한 학위 취득과정에서부터 정보와 외국어 교육과정까지 비용 부담은 수형자 부담 원칙이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방송 고과정과 검정 고시반 과정은 국가부담 원칙이다. 그렇지만은 학사 고시반 과정, 그리고 방송 대과정, 전문대 과정, 정보와 교육과정, 그리고 외국어 교육과정에 드는 비용은 수형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하는 거. 그래서 그 점.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수형자 부담 원칙이 아닌 교육과정은 검정고시반 과정과 방송 고과정이다 하는 것도 이렇게 비교하면서 정확하게 구분해 놓을 필요가 있죠. 그리고 3번에 있어서 경비 처우급으로 제한되는 교육과정은 3가지 교육과정이다 했어요. 그래서 역시 검정고시반 과정이나 방송고과정, 학사고시반 과정은 해당되지 않고, 그리고 이 정보화 교육과정도 해당되지 않는다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방송 대과정, 전문대 위탁교육과정, 외국어 교육과정에 한해서는 개완 1로 제한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다시 한번 개완 특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여기 봉산 선정처럼 개완 1로 원칙을 정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12번 보시면은 교육 대상자에게는 작업, 직업훈련 등을 병행한다가 아니라 면제한다가 원칙이죠. 그리고 면제할 수 있다로 바꾸는 것도 주의해야 할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끝으로 16번 보시면은 독학예한 학위 취득과정, 학사고시반 과정과 방송 대과정, 항상 여기에서는 방송 대인지 고인지 아차하면 이제 방송 고로 이렇게 함정을 유도할 수 있으니까 그 점 주의해야 돼요. 그리고 전문대 위탁교육과정의 요건 하게 되면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고 집행할 형기가 2년 이상인 경우다. 그래서 이 요건 이거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묶어가지고 3가지 교육과정의 요건,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고, 그리고 형기가 3년 이상이 아니라 2년 이상인 경우에 교육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죠. 제4절 작업과 직업훈련 공부하도록 하자고요. 법 제56조 작업의 부과 제1항 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은 역시 작업과 직업훈련의 대상도 수용자로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수형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은 건복을 위하여 기술을 습득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하는 데 적합한 것이 한다. 그리고 제2항 보시면 소장은 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하려면 고려할 사유가 출제될 수 있죠. 그래서 나이, 형기, 건강상태, 기술, 성격, 취미, 경력, 장래, 생계, 그 밖에 수형자의 사정을 고려해야 된다. 이것은 뭐하고 대비시켜야 하냐 하게 되면은 바로 거실 지정 시 고려할 사항하고 대비시켜자 했었어요. 그래서 그 조문을 할 때도 이렇게 머리글자 암기법 제시했듯이 나 성경형 거실 지정 시 범죄 전력에 죄명 조직에서 수용할 태도가 고려되었다 하는 것하고, 그리고 여기에 나영기는 작업을 통하여 건장한 경력을 성취한다. 이것이 고려할 사안이 서로 뒤바꿔가지고 출제했을 때 난도가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연상기업법에 따라서 구분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죠. 시행규칙 제2조를 먼저 보시죠. 여기서는 2조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연결해가지고 편제가 됐죠. 자, 그래서 시행규칙 제2조에 있어서는 외부 통근자 개념 정의 규정이에요. 그래서 외부 통근자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외부 통근자란 건전한 사회복귀와 기술 습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부 기업체 또는, 이것도 주의할 단어예요. 외부 기업체 또는 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 기업체 작업장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용자를 말한다. 그래서 외부 통근자 개념은 2가지 개념이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교정시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외부 기업체의 공장으로 나가서 작업하는 것, 이것이 외부 기업체 통근 작업이에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교정시설 주벽 밖에 있는 개방지역에 설치된, 여기서 교정시설 안이라는 것은 개방지역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교정시설 안에 있는 개방지역에 설치된 외부 기업체의 작업장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것, 이것이 외부 통근 작업이다. 그래서 다음 교묘하게 함정 문제를 출제할 때는 외부 통근자는 건전한 사회복지와 기술 습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부 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용자를 말한다. 이렇게 출제하면은 아차하면 속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외부 통근 작업이라고 해서 외부 기업체로만 통근 작업하는 것이 아니다. 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 기업체 작업장 통근도 인정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좀 미세하게 함정 유도할 때는 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 기업체 작업장을 교정시설 밖에 설치된 외부 기업체 작업장 또는 안 또는 밖에 설치된 이렇게 바꾸겠죠. 그래서 그러한 함정 패턴을 좀 주의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120조부터는 교도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들이죠. 그래서 120조 선정 기준을 먼저 보시는데, 이 선정 기준과 관련된 120조는 앞으로 난도 높은 문제로 자주 출제될 조문이에요. 그래서 별표 4개 하면서 그만큼 중요한 조문이기 때문에 더욱더 집중을 해야 되겠죠. 자, 선정 기준. 외부 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용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수용자 중에서 선정한다. 그래서 이 외부 기업체 통근, 이것은 앞으로 줄여가지고 기업체 통근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 기업체 작업장의 통근, 이것은 작업장 통근으로 줄여서 개념 이해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작업장 통근이냐 기업체 통근이냐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기억을 하도록 하자. 자, 그래서 기업체 통근의 요건은 18세 이상 65세 미만일 것, 해당 작업 수행에 건강상 장애가 없을 것, 개완에 해당할 것, 그리고 가족 친지 또는 교정위원 등과 접견, 서신수, 전화통화 등으로 연락하고 있을 것, 주변 사람들하고 사이유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교정사고 칠 우려가 그만큼 적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호가 완화되는 사회적 처우를 실시해도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요건을. 그리고 집행할 연기가 7년 미만이고 가석방이 제한되지 아니할 것. 그러니까 이렇게 엄격하게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기업체 통근이고, 작업장 통근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대비시켜서 출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체 통근 요건하고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작업장 통근 요건이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가를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경비 처우급에 따른 그 자격 요건으로서 외부 기업체로 나간다면은 이제 어떤 방법이에요. 수용자이기는 하지만은 출근 시간이 돼가지고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외부 기업체로 자발적으로 나가서 근무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는 또 자발적으로 교도소에 들어와서 잠을 자야죠. 그러니까 이 출퇴근을 교정시설 내에서 하지만은 도주하려면 얼마든지 도주할 수 있는 그런 처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외부 기업체 통근, 기업체 통근의 경우에는 적용 요건이 아주 엄격해야 돼. 도주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경비 처우급에 있어서도 일반급과 중경비 처우급은 해당되지 않고 개완급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연령이 있어서 18세 이상 65세 미만일 것, 노인은 근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작업 정도만 교정시설 내에서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것도 의무간의 의견을 고려하도록 특별 보호 규정이 두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외부 기업체 통근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죠. 노인 수용자는. 그리고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역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도 이 근로 조건이 제한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래서 18세 이상이죠. 그런데 여기서 좀 주의할 것은 미성년자 중에서도 18세는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19세 이상이 아니라 18세로 되어 있으니까 소년 수용자 중에서도 18세인 소년 수용자에 대해서만큼은 외부 통근 작업 적용 대상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8세 아차하면 헷갈리기 쉬우니까 18세는 정확하게 기억하도록 하세요. 18세 이상 65세 미만일 것. 그리고 제4호에 있어서
이렇게 바깥 사람들하고 유대가 유지되고 있을 때 교정사고 우려가 그만큼 적어지기 때문에 이 요건을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가족 친지뿐만 아니라 교정위원 등과 접견, 편지, 수수, 전화, 통화 등 외부와 교토동무 수단으로 계속 연락 유지하면서 유대가 강화되어 있을 것 하는 것. 그 다음에 이 5호도 작업장 통근하고 기업체 통근이 구분되어 있죠. 집행할 연기 7년 미만이고 가석방이 제한되지 아니할 것. 이 요건은 오로지 기업체 통근에만 해당이 돼요. 가석방이 제한되지 아니할 것. 이것도 도주 우려가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은 개방지역에서 작업하는 작업장 통근의 경우에는 이렇게 가석방이 제한되지 아니할 것 이런 요건까지 요구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 가석방이 제한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은 작업장 통근에는 해당되지 않고 기업체 통근에만 해당이 된다. 그리고 가석방이 제한되지 아니할 것이지 뭐 규유가 제한되지 아니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점을 주의하도록 하고, 그리고 또 기업체 통근의 경우에는 집행할 연기도 7년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죠. 7년 미만. 잔영 기간이 많이 남아 있을수록 도주 가능성은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5년 미만도 아니고 10년 미만이 아니라 7년 미만이다. 특히 이제 10년으로 잘 바꾸는 것은 왜 그러냐? 2항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10이라는 숫자가. 그래서 작업장 통근 이렇게 이제 개념 이해하자 그랬어요. 작업장 통근 수용자는 여기서 이제 이 기업체 통근 요건하고 공통 요건이 있지만은 공통 요건이 아닌 그 두 가지를 구분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 경비 초급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작업장 통근은 개완일 중에서 선정한다이지 기업체 통근처럼 개완 중에서 선정한다가 아니다 하는 거. 그래서 개완일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 다시 한번 봉사원 선정하고, 그리고 전문대 위탁교육과정, 외국어 교육과정 그 경우에는 교육과 관련해서도 개완일 중에서 선정한다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묶어가지고 정리가 되죠 이제. 원칙적으로 작업장 통근은 개완일 중에서 선정하고, 그리고 잔영기가 좀 많이 남아있어서도 가능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잔영기를 완화시켰죠. 7년 미만이 아니라 집행할 연기가 10년 미만이거나, 그리고 형기 기산일로부터 이미 10년 이상 집행받은 수용자 중에서 선정한다 하는 거. 이 부분도 안기법으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연상기억법을 통해서 정확하게 구분해서 알아놓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3항 보시면 소장은 1, 2항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기업체 통근 요건과 작업장 통근 요건 규정에도 불구하고 작업부가 또는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개완 또는 개완일 이외의 수용자에 대해서도 외부 통근자로 선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렇게 작업부가 또는 교화를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중경비초급 수용자에 대해서도 작업장 통근이나 기업체 통근을 허용할 수 있고, 그리고 18세 미만 소년 수용자나 65세 이상 노인 수용자에 대해서도 작업부가 또는 교화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외부 통근 작업을 허용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폭적인 그런 거 예외 인정 규정을 3항을 통해서 확실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기업체 통근은 원칙적으로 개완 중에서 선정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작업장 통근은 원칙적으로 개완일 중에서 선정한다. 그렇지만은 예외적으로 작업부가 또는 교화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기업체 통근이건 작업장 통근이건 중경비초급 수용자에 대해서까지도 허용할 수 있다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확실히 이해해 놓도록 하고요. 그 다음 121조 선정 취소할 수 있다겠죠. 그런데 취소의 요건이 뭐냐 하게 되면 외부 통근자가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러니까 어떤 그 범죄를 범한 경우, 그리고 법무부 장관 또는 소장이 정하는 준수사항,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법무부 장관 또는 소장이 정하는 지켜야 할 사항이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이 지켜야 할 사항이 아니다 하는 점도 좀 주의하도록 하고, 외부 통근자 교육과 관련해서 소장은 외부 통근자로 선정된 수용자에 대해서만큼은 이러한 안전수칙, 작업 기술, 현장 적응 훈련에 대한 그 교육을 해야 된다.
이 규정은 교도작업을 수행하는 모든 수영자에게 해당되는 규정이 아니에요. 일부 통근자에 한해서만 지금 안전수칙 규정을 두고 있다 하는 것이 입법적인 미비사항이다 해서 지적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122조도 그 점에서 좀 이해를 하도록 하세요. 소장은 교도작업 대상자로 선정된 수영자에 대해서는 이 아니라 일부 통근자로 선정된 수영자에 대해서로만 한정되어 있다. 그 점까지는 알아두도록 하고, 제 123조는 자치활동이죠. 그래서 이 자치활동, 이것은 앞에서 공부한 내용하고 어떤 것이 헷갈릴 수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86조에서 공부했던 것이 자치생활이었죠. 그래서 자치생활 하게 되면은 자치생활은 개완만이다 이렇게 기억나죠. 그래서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처우급 수용자에 한해서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자치생활이다. 그리고 자치생활, 이것은 개별처우급의 한 종류였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가 돼 있죠. 자, 그래서 그 자치생활하고 어떻게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지 보자. 그래서 소장은 일부 통근자로 사회 적응 능력을 기르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의 자치에 의한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지, 이 일부 통근자에 대해서 자치 생활을 허가할 수 있다가 아니다 하는 점을 주의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 자치자가 들어가게 되면 개완외이다 이렇게 기억을 했던 거 기억나죠. 그러니까 자치 생활과 자치 활동의 대상자는 개완의다. 왜? 자치 활동은 일부 통근자에게도 허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자치 생활로만 한정시키면 자치 생활은 개완만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제 다시 한번 이거 구분해서 기억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 외부 통근자에 대해서만큼은 자치에 의한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출퇴근을 자발적으로 개호받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어요. 자치에 의한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서 기업체 통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교도관님께서 지도 차원에서 데리고 나가고 또 퇴근할 때 이렇게 데리고 들어오고 이렇게 하지, 뭐 엄격하게 개호를 하기 위해서 교도관이 같이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때로는 그냥 기업체 통근 수용자 혼자서도 이렇게 출퇴근하더라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죠. 자, 그래서 그 근거가 바로 여기다. 수용자에 의한 자치 활동까지 허가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리고 법 69조에 있어서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하게 되면은 반드시 앞서서도 지적했듯이 뭐예요? 일부 직업훈련 규정하고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일반적인 지금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있어서는 개완 자격 제한이 없죠. 지금 외부 직업훈련만 하더라도 개완만이다 이렇게 기억을 했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비용부담도 해당 수용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했었죠. 그래서 그 부분하고 반드시 다시 한번 이렇게 대비시키면서 구분해야지, 아차 하면 외부 직업훈련하고 이렇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69조 직업능력개발훈련, 이것은 교정시설 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반적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비용부담도 국가부담이고, 그리고 개완만으로 제한하는 것도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그 점을 염두에 두면서 1항 소장은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기술 습득 및 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직업훈련으로 이렇게 줄여서 부르고 있죠. 그래서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지, 직업훈련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할 처우가 아니다 하는 거. 이제 2항 소장은 수용자의 직업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 일부의 기관, 단체에게 위탁하여 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일부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훈련을 받게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일부 통학도 인정하고 있고, 그리고 일부 통근도 인정하고 있고, 일부 직업훈련까지도 인정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넓은 의미의 사회적 처우에 해당되는 제도들이죠. 3항 직업훈련 대상자의 선정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시행규칙 124조 직업훈련 직종 선정 등 1항 직업훈련 직종 선정 및 훈련 과정 인원은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정한다.
그래서 작업과 관련된 사항은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서 소장이 결정하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2항 직업훈련 대상자는 소속기관 수용자 중에서 소장이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집체 직업훈련 여기 제2항 특히 별표 3개 하세요. 직업훈련 대상자는 소속기관 수용자 중에서 소장이 선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집체 직업훈련 즉 직업훈련 전담 교정시설이나 그 밖에 직업훈련을 실시하기 위해서 실시하기에 적합한 교정시설에 모아가지고 실시하는 직업훈련이 집체 직업훈련인데 집체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은 소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관할 지방교정청장이 한다 하는 거. 그래서 이 제2항을 앞뒤로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파악하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점 주의하도록 하고, 모처럼 또 이 지방교정청장이 담당하는 그런 그 사무에 대해서 나왔죠. 그래서 지청장이 맡고 있는 사무 중에 한 가지, 10가지 사무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집체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이다. 125조 직업훈련 대상자의 선정 기준도 역시 일부 통근 작업자의 선정 기준하고 헷갈리도록 출제하기 때문에 별표 4개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대비돼 가지고 구분되지 않으면 아차하면 헷갈릴 수 있죠. 그래서 125조와 126조는 같이 묶어 가지고 그렇게 외부 통근 작업 요건하고 구분하도록 해라. 자, 1항 소장은 수용자가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에 수용자의 의사, 적성, 나이, 학력 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호 집행할 형기 중 해당 훈련 과정을 이수할 수 있을 거. 다만 기술 숙련 과정이라면 집체 직업훈련 대상자는 제외된다. 이 말은 어떤 의미예요? 집행할 형기 중에서 해당 훈련 과정을 이수할 수 있을 거. 지금 어떤 선반 작업에 대한 자격증 취득 과정이라든가 전기 기사 자격증 취득 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염두에 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격증 취득 과정 하려면은 공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적어도 1년, 2년, 3년 걸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직업훈련 과정에 있어서도 집행할 형기 중에 해당 훈련 과정을 이수할 수 있을 것 해야지. 집행할 형기가 1년도 안 남았는데 이렇게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한다 하게 되면 교육하다가 중간에 그냥 석방돼 버리기 때문에 교육 효과가 전혀 없고 혼란만 야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만 흐릴 수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집행할 형기 중에서 해당 훈련 과정을 이수할 수 있을 것. 그런데 이미 자격증도 다 취득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런 훈련 과정 이수 기간까지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 자격증을 취득해 가지고 있는 그런 수용자에 대해서 숙련 과정을 실시할 때는 숙련 과정 차원에서 직업훈련 시킬 때는 이런 이수가 할 수 있는 기간 요건은 적용할 필요가 없다 하는 의미에서 기술 숙련 과정 집체 직업훈련 대상자는 제외된다 하는 거예요. 또 제외 포함 잘 구분해야죠. 제2호 직업훈련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췄다고 인정될 것, 해당 과정의 기술이 있거나로 바꾸겠죠. 없으니까 자격증 취득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기술 익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직업훈련 시키는 것은 해당 과정의 기술이 없는 수용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기술이 없거나 있다가 하더라도 이 숙련하기 위해서 이미 형 집행되기 이전에 사회에서 10년 전에 이제 자격 취득했다가 하더라도 이렇게 수용생활 길게 하다 보면 그런 것이 다 그런 지식 이런 것이 다 잊혀지고 하기 때문에 재훈련 차원에서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과정에 기술이 없거나 아니면은 해당 과정에 기술 자격증이 있다가 하더라도 재훈련을 심화하는 경우, 그리고 석방 후 관련 직종에 취업할 의사가 있을 것, 2호나 4호 같은 경우는 기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 내용으로까지는 출제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점을 파악을 해가지고 중요도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2항 소장은 소년 수용자의 선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년 수용자에 대해서만큼은 이런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하여 교육할 수는 있다. 소년의 경우에는 특히 이런 교육이라든가 장래를 위해서 직업훈련 이런 것이 아주 필요한 대상이기 때문에
특별히 엄격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해 줄 수 있도록 규정을 거두고 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126조도 별표 4개 하죠. 수용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18세 아까 외부 통근 작업의 원칙적인 대상자는 18세 이상이었죠. 그래서 그 18세와 헷갈리도록 하기 위해서 18세 미만인 경우로 바꾸니까 그 점 주의하고, 15세 미만인 경우, 15세 미만인 경우 이렇게 추상적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어때요? 이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에 제한이 적용되는 것은 14세 수용자밖에 없잖아. 15세 미만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14세 미만, 13세인 것은 인 사람은 수용자가 될 수 없죠. 14세 이상만 범죄 능력이 인정되고 있어요, 형법에서. 그러니까 그 점도 좀 이해하도록. 15세 미만인 경우인데 정확히 말하면 14세인 수용자인 경우에는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이것은 예외가 없어요.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의 그 제한에 있어서는 예외가 없다. 그렇지만 외부 통근 작업에 있어서는 예외, 원칙에 대한 예외가 폭넓게 인정되고 있었죠. 그래서 그 점하고도 대비하고, 그래서 주로 정답으로는 제1호를 가지고 출제할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주의하도록 해라. 그 다음에 2호, 교육과정을 수행할 문자 해석 능력 및 강의 이해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할 수 없다. 징벌 대상 혐의가 있어서 조사 중인 경우에도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당연히 징벌 집행 중인 자에게 직업훈련까지 시켜줄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에 작업, 교육, 교합 프로그램 시행으로 인해서 직업훈련 실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 질병, 신체 조건 등으로 인하여 직업훈련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 그리고 127조 직업훈련 대상자의 이성 1항 법장은 직업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그래서 직접 법무부 장관이 이송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직업훈련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서 직업훈련 전담교도소가 경북 북부 직업훈련 교도소가 청송에 있고, 그 다음에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거 전국 단위로 이런 거 직업훈련 대상 수용자를 선발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소장으로 하여금으로 한 게 아니에요. 법장은 직업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국 교도소에서 이렇게 선발해 가지고 수용자를 직업훈련 전담 교도소로 이송할 수 있다는 취지예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주의하도록 하고, 2항 소장은 직업훈련을 위하여 이송된 수용자나 직업훈련 중인 수용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해서는 안 된다. 아까 교육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교육기간 내에는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해서는 아니 된다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듯이 직업훈련도 교육과정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같이 연결시켜서 이해하도록 하고, 128조 직업훈련 보류 및 취소. 직업훈련 보류 및 취소에 있어서도 그 절차, 단계를 좀 이해하도록 하세요. 어떤 그 요건이 있으면은 직업훈련하기에 곤란한 그런 요건이 있으면 곧바로 취소 요건이 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보류 요건이고, 보류해가지고 회복이 되면은 그대로 직업훈련을 복귀시키는 거고, 도저히 이제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곤란한 경우, 이런 경우는 취소하도록 단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그 단계별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28조도 별표 하나 해가지고 그 점 헷갈리지 않도록 하세요. 제1항 소장은 직업훈련 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업훈련을 보류할 수 있다지 곧바로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다. 즉 징벌 대상에 혐의가 있어 조사받게 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는 사유가 아니죠. 보류할 수 있다. 심신여약거나 질병 등으로 훈련이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일단은 보류하는 것이지 곧바로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징벌 집행 중인 경우에는 아예 근본적으로 직업훈련 대상자가 될 수 없었던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사받게 된 경우에만 여기서 규정하는 것이지 징벌 집행 중인 경우가 보류 사유가 아니다 하는 거. 그 점도 좀 주의하고, 그 다음에 3호 소질적성, 훈련 성적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직업훈련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주 머리가 안 좋거나 그리고 심리적으로 어떤 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직업훈련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일단은 보류 시킬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하는 거.
그리고 보류했다가 이양 소장은 직업훈련이 보류된 수용자가 그 사유가 소멸되면 본래의 과정에 복귀해서 훈련해야 된다. 다만 본래 과정으로 복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직업훈련을 취소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본래 직업훈련 과정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이제 회복되지 않은 경우 본래 과정으로 복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훈련을 취소할 수 있다. 여기서도 취소할 수 있다이죠. 그리고 197조 작업부가 소장은 엄중관리 대상자에게 작업을 부과할 때 엄중관리 대상자에게도 예외적으로 작업 부과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점. 그리고 중경비초급 수용자의 경우에도 어땠어요? 원칙적으로 작업 부과 대상은 아니었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군외 작업 가능 해가지고 앞에서 시행규칙에서 공부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엄중관리 대상자는 중경비 초급 수용자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엄중관리 대상자 뒤에 공부하겠지만은 조직폭력 수용자, 마약류 수용자, 관심대상 수용자가 엄중관리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중관리 대상자가 반드시 중경비 초급 수용자에 한정되는 개념이 아니다 하는 것을 좀 구분하면서 소장은 엄중관리 대상자에게도 작업은 부과할 수 있는데 작업을 부과할 때에는 이 분류 심사를 위한 검사에서 얻었던 그 자료 등을 검토해 가지고 사고 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만 엄중관리 대상자에게 작업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다.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반대로 소장 엄중관리 대상자에게는 작업을 부과할 수 없다. 이렇게 바꾸는 함정 문제를 주의하도록 해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 제70조 집중 근로에 따른 그 처우 이랑 소장은 수용자의 신청에 따라서, 그래서 집중 근로에 따른 처우는 여기 나오지만은 처우가 제한되는 그런 그 작업이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만 할 수 있어요. 집중 근로에 따른 처우는 첫 번째 요건은 신청이다. 그래서 소장은 수용자의 신청에 따라서 68조의 그 작업, 69조 2항의 훈련, 그 밖에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그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접견, 전화, 통화, 교육, 공동에서 참가 등의 처우를 제한할 수 있다. 현지 수수는 제한되는 처우가 아니다. 집중 근로에 따른 처우에서 제한되는 처우에는 4가지 접견, 전화, 통화, 교육, 공동에서 참가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만 접견, 전화, 통화를 제한할 때는 휴일이나 그 밖에 해당 수용자의 작업이 없는 날에 접견 또는 전화 통화는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접견 해가지고 경비 초급 수용자면 월 5회의 접견을 보장해줘야 돼요. 그런데 근로자 집중 근로에 따른 처우 때문에 평일날 이렇게 접견이 2회를 실시하지 못했다 하게 되면 그 2회에 반드시 작업이 없는 날 휴업일에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하는 거죠. 작업이 없는 날, 전문용어로 하면 휴업일이죠. 휴업일에 접견이나 전화통화는 반드시 보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렇지만 교육이나 공동행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죠. 그래서 교육이나 공동행사 참가가 제외됐으면 이것은 구태에 보충해 줄 필요가 없지만 접견과 전화통화의 경우에는 반드시 보충하도록 해줘야 된다. 접견 같은 경우는 수형자의 권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2항 소장은 집중 근로에 따른 처우 작업을 부과하거나 훈련을 받게 하기 전에 수용자에게 제한되는 처우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런 그 처우 제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처우 제한을 동의했을 때에만 실시하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인권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둔 거죠. 그리고 71조 이것은 별표 4개 해야죠. 왜냐하면 최근에 개정된 내용이고 하기 때문에 내년 시험에 그 출제될 가능성은 95% 이상이네요. 그래서 71조 확실하게 알아둘 조문이다. 작업 시간 등에 대해서 종래에는 5항만 71조에서 규정하고 있었어요. 공휴일, 토요일, 그 밖에 휴일에는 작업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내용만 71조 규정이었는데 이번 그 개정을 통해서 1항에서부터 4항이 이렇게 신설이 됐죠. 자, 그래서 그 신설된 내용 내년에 확실히 출제된다.
자, 일일의 작업 시간에 있어서도 역시 휴식, 운동, 식사, 접견 등 실작업을 실시하지 않는 시간은 여기에서는 포함한다가 아니라 제외한다죠. 그래서 이 휴식이나 운동 시간까지 작업 시간에 포함시켜 주진 않아요. 그래서 제외한다 하는 점을 이해하도록 하고, 그래서 일일의 그 작업 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에 맞춰 가지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이항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 규정에도 불구하고 취사라든가 청소, 간병 등 교정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그 필요한 작업, 이것을 전문용어로 하면 운영지원 작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운영지원 작업의 경우에는 일일 작업시간은 12시간 이내로 한다. 8시간 이내가 아니에요. 취사라든가 간병 같은 경우, 이런 경우를 작업시간을 그대로 8시간으로 한정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취사 작업 같은 경우는 새벽부터 4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오후 7시까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이항 규정을 마련했죠. 그래서 이 12시간 이내 기억하고, 그리고 사망에 있어서 일주의 그 작업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52시간. 그리고 다만 수용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주의 작업시간을 8시간까지는 연장할 수 있다 하는 것. 그리고 작업 연장 3시간 이상 할 때는 어때요? 간식을 지급하도록 했었죠. 거기서 3시간 이상이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연결이 되죠. 수용자가 신청하는 그 경우에는 작업시간을 8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주죠. 일주. 1일 8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게 아니죠. 일주에 걸쳐서 8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당연히 일월로 바꾸는 문제도 출제될 가능성이 높고요. 1일 1주, 일주를 1일 1월로 바꾸는 함정 주의해라. 그리고 8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사항 19세 미만 수용자의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일주에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성인 수용자하고 소년 수용자의 작업시간도 명문으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19세 미만 수용자의 작업시간은 1일 8시간을, 1일 작업시간은 똑같아요. 그런데 일주 작업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소년 수용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장 작업도 적용되지 않도록 돼 있죠. 그래서 그 점까지 구분해서 알아둬야 돼요. 그리고 5항 공휴일, 토요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 했는데,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에 대해서 시행령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그 형식적인 그런 문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휴일, 토요일과 그리고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휴일에는 작업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 별도로 없고, 아까 이 교정의 날과 소장이 정하는 날에는 작업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규정만 두고 있었죠. 그래서 공휴일과 토요일, 교정의 날, 소장이 특히 그 정하는 날에는 작업을 부과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작업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공휴일에도 작업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 과거에는 이 교정시설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작업의 일환으로서 취사, 청소, 간호, 그 밖에 특히 필요한 작업은 예외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한정적으로 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교정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그리고 작업장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도 공휴일에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신설된 내용이에요. 2호, 3호, 4호. 그래서 작업장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그리고 공공의 안전과 공공이익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작업을 부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용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런 거 연장 작업 이런 것을 인정할 수 있고, 또는 개인 작업도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다 하는 그 취지에서 마련된 규정이에요. 그리고 법 72조 보시면 작업의 면제 1항 소장은 수용자의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하면
이것도 출제 잘 되는 내용이죠. 별표 3개. 1항 소장은 수용자의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하면 3일장이지만은 작업 면제 일수는 2일로 한정하고 있어요. 2일. 3일간이 아니다. 2일간이다. 그 점 주의하고, 그리고 부모 또는 배우자의 제삿날에는 1일이죠. 제삿날에는 1일. 작업을 면제한다. 이지 면제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필요적 면제죠. 면제할 수 있다가 아니라 면제한다. 다만 수용자가 작업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예외한다. 따라서 계속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도 작업을 면제한다가 아니야. 수용자가 작업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족이 사망했을 때는 2일간, 그리고 부모와 배우자의 재산내는 1일간 작업을 면제한다 하는 거. 그리고 이런 거 면제 요건에 있어서 주의할 사항이 뭐겠어요? 바로 사망했을 때, 장례를 치를 때 면제 사유하고 재산날 면제 사유 요건이 차이가 있죠. 그 일수만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장례식과 관련해서 사망했을 때 작업 면제 대상이 되는 것은 수형자의 가족이 사망했을 때이고, 그러니까 형제, 자매, 부모, 배우자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 가족이었죠. 가족. 그리고 또 본인의 가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수형자 본인의 가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수형자의 배우자, 남자 같으면은 부인, 여성 수형자 같으면은 남편의 직계존속이 사망했을 때죠. 그래서 이 배우자의 경우에는 직계존속으로만 한정하는 것이지, 직계존속이니까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직계존속만 해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의 가족은 해당되지 않죠. 자, 그래서 그 점도 주의하고, 그래서 이 사망 시 작업 면제의 요건은 수용자의 가족이 사망했을 때와, 그리고 수용자의 배우자의, 수용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했을 때이지, 수용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아니고 가족이 사망했을 때가 아니다 하는 점을 주의하고요. 그 다음에 제사의 경우에는 이 수용자의 경우에도 가족 전체 제사가 아니에요. 부모 제사로만 한정되죠. 직계존속 제사가 아니라 부모 제사. 직계존속은 방금 예를 들었듯이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 다 포함되어 위로, 그렇지만 부모로 한정해버리면 할머니, 할아버지 제사 때는 작업면제 사유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죠. 그래서 부모의 제사, 그리고 이 수용자 배우자의 제사로 한정되는 거지, 수용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제사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제사로 작업면제는 오로지 수용자 본인의 부모와 어머니, 아버지와 이 남편이나 아내 제사로만 한정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좀 주의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 72조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기억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2항 소장은 수용자에게 부상, 질병, 그 밖에 작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작업을 면제할 수 있다지 정지할 수 있다가 아니죠. 정지할 수 있다 하게 되면은 정지된 시간을 다시 보충해 가지고 채워넣어야 돼요. 그런데 작업이라는 것은 이렇게 면제했다 하더라도 아주 심하게 코로나에 걸려 가지고 작업할 수 없어 가지고 작업 시키지 않았다고 해서 그 코로나에 걸려 가지고 작업 못한 시간을 별도로 또 채워서 시켜야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런 거 사유가 있을 때는 면제할 수 있다지 정지할 수 있다가 아니죠. 정지할 수 있다 하게 되면 그 하지 않은 시간을 보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하세요. 그래서 이것도 정말 이거 연구가 제대로 된 출제자 같으면은 면제할 수 있다를 정지할 수 있다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점까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73조도 기본적으로 출제가 아주 잘 되는 내용이죠. 그렇지만 아주 쉬운 내용이기 때문에 별표 2개. 작업 수입은 이 국고 수입을 한다. 이것은 민영교도소에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민영교도소는 국가운영 54개 교정시설이건 간에 모두가 다 국고 수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즉 임금제는 우리나라에서 전혀 채택하고 있지 않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확실히 알아두고, 그래서 민영교도소법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민영교도소 등이 수용된 수용자가 작업에 생긴 수입도 역시 교정법인 수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해당 수용자에게 작업 장려금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아니다 했죠. 민영교도소의 작업 수입도 국고 수입으로 한다.
이항 소장은 수용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가 아니죠.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래서 돈과 관련된 것 모든 것 규정들은 어때요?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바이지 법무부령이 아니다 하는 거야. 앞으로 돈과 관련돼서 어떤 기준 정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이 지침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지 법무부령 입법화 시켜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법무부령으로 오게 되면 시행규칙이기 때문에 이것은 입법 절차를 다 거쳐야 돼요. 그렇지만 법무부 장관이 한다 하게 되면 그냥 간단하게 지침으로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돈 관련 내용 나오면 무조건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관장한다. 이렇게 이해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소장은 수용자의 근로의욕을 호취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작업의 종류, 작업 성적, 교정 성적 그 밖에 사정을 고려하여 수용자에게 작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작업장려금 이론에서 공부했듯이 작업장려금은 이 은혜적 급부, 정책적 급부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지급된다 했어요. 그래서 작업장려금을 지급한다로 바꾸는 함정 특히 주의하도록 하라 하는 거. 그리고 작업장려금을 지급하는 것 기준이 되는 것은 작업이 얼마나 어려운가 이것을 좀 구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려운 중노동작업 같은 경우는 작업장려금은 옛날 용어예요. 작업장려금을 좀 높게 배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작업 성적에 따라서 교정 성적에 따라서도 작업장려금의 기준을 다르게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작업장려금 정할 때 고려해야 할 그런 그 사유는 세부적으로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기억해야죠. 작업의 종류, 작업 성적, 교정 성적까지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이항 작업장려금은 석방할 때 본인에게 지급하는 것이지 월급처럼 이렇게 지급하는 게 아니에요. 작업장려금은. 그래서 작업장려금 석방할 때 지급하기 전까지는 장부상 계산고로만 이렇게 쌓여가죠. 그래서 157번 수용자 작업장려금 2023년 12월 30일까지 해가지고 120만원 이렇게 장부로만 쌓이지 그것을 매달 지급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작업장려금이 석방할 때 본인에게 지급되기 전까지는 그 장부상의 작업장려금 금액의 소유권은 국가에게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징벌로서 이것을 삭감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작업장려금에 대한 그 장부상 금액이 바로 수용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단순히 징벌로서 행정처분으로서 그렇게 삭감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작업장려금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 이론에서 공부를 했었죠. 작업장려금은 은혜적 정책적 급부이기 때문에 의무적 지급이지 의무적 지급이 아니다. 그리고 작업장려금은 석방할 때 본인에게 지급하고 본인에게 지급하기 전까지는 장부상 계산고로 쌓이는데 그 계산고에 대한 소유권은 국가에게 있는 것이지 해당 수형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국가에게 있기 때문에 징벌로서만 어떤 이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단순히 그 징벌로서 그것을 계산고를 삭감할 수 있는 거예요. 작업장려금. 그래서 그 내용까지 정확하게 알아두고. 다만 석방할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인의 생활 부조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면은 석방 전이라도 일부 또는 전부까지도 지급해 줄 수는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예외적으로 작업장려금의 지급은 형 집행 기간 중에도 할 수 있다 하는 거. 석방할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형 집행 중에도 작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예외 사유는 인정되고 있다. 74조 위로금과 조의금도 구분해야죠. 바로 여기서 용어를 통해서도 구분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조의금 내는 것은 사망했을 때죠. 죽었을 때예요. 그리고 위로금 이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위로 차원에서 주는 돈이죠. 자, 그래서 위로금은 해당 수형자에게 지급할 것이고 조의금은 수형자가 죽었기 때문에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좀 구분하면서 조문 보시죠. 1항 소장은 수용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돈 지급 절차이기 때문에 역시 법무부를 영으로 정하는 바가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죠. 그래서 위로금, 조의금을 지급한다죠. 작업장려금은 지급할 수 있다이지만 위로금, 조의금은 지급한다 의무규정이야.
그래서 그 점도 구분하더라고. 그리고 나중에 형사정책에 있어서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피치료 감호자에게 근로 시켰을 때 지급되는 것은 뭐예요? 근로보상금이지 작업장려금이 아니죠. 그래서 근로보상금은 지급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 지급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 교정하기 위해서 금액과 관련해서 헷갈리기 쉬운 것이 바로 작업장려금, 그리고 위로금, 조의금, 근로보상금, 치료감호법상 근로보상금까지 이렇게 대비시켜서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위로금, 조의금도 지급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급한다 이고. 그래서 당연히 지급 사유는 죽었을 때 하는 것이 이 조의금이죠. 그래서 작업 또는 직업 훈련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 등을 당했다가 그로 인해서 이제 사망한 때, 아무튼 사망한 때 지급하는 것이 조의금이다. 그리고 작업 또는 직업 훈련으로 인해서 부상 또는 그 질병으로 인해서, 부상 또는 질병이 있을 때 곧바로 위로금 지급 사유가 아니에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신체 장애가 발생했을 때, 장애가 있을 때에만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부상 또는 질병이 있을 때 곧바로 위로금 지급 사유가 아니다. 그리고 이 항도 이번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죠. 별표 3개. 위로금은 개정 전에는 작업장려금과 똑같이 석방할 때 본인에게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석방할 때가 들어있었어요. 근데 이번 2022년 10월 27일 개정을 통해서 석방할 때를 삭제시켰죠. 그러니까 이 위로금은 이제는 이 장애가 발생한 그 당시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훨씬 타당한 요건이죠. 그래서 이제는 위로금은 석방할 때 본인에게 지급한다. 이것이 틀린 선지로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 주의하고, 조의금은 이렇게 수용자가 사망하거나 그로 인해서 사망한 때이기 때문에 이 가족에게 지급할 수도 없어요. 죽었을 때의 그 재산은 민법상 상속권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의금도 역시 상속 요건에 의해서 상속인에게만 지급하는 것이지 그 가족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가족에게로 바꾸면 잘 속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점 주의하고, 그 다음에 법 75조 다른 보상 배상과의 관계, 위로금 또는 조의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국가로부터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서 위로금, 조의금에 상당하는 그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위로금, 조의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위로금, 조의금은 이중 지급은 허용되지 않는다. 보충적으로 지급한다 하는 의미를 이해하도록 하고요. 76조 위로금, 조의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여기서도 위로금, 조의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지 작업장려금까지 포함시키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거 보호에 관한 특별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위로금, 조의금이지 작업장려금이 아니다 하는 거. 그래서 작업장려금에 대해서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그리고 압류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위로금, 조의금에 대해서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 또는 법인도 이에 대해서 위로금, 조의금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가 없다. 그래서 위로금, 조의금은 오로지 일신 전속적인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양도할 수도 없고 압류할 수도 없다. 그 다음에 2항 위로금, 조의금에 따라서 지급 규정에 따라서 지급받은 금전을 표준으로 해서 조세와 공과금을 부과해서도 아니 된다 하는 거예요. 뭐 과태료 위반했다고 해서 이것을 이 국가에서 압류해 가지고 뺏어간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조세와 그 밖에 공과금을 부과해서도 아니 된다 하는 것은 위로금, 조의금에 한정되는 거지 이것도 작업장려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는 거. 그래서 그러한 내용 확실히 알아두도록 하고요.